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이번 낭독은 안식일입니다. 어머니와 17명이나 되는 외삼촌과 이모들은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늘 야물케를 쓴 모습이고 전에 듣기로는 주무시다가도 야물케가 벗겨지면 깼다고 한다. 내 아버지도 정통 유대교 집안 출신이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를 깊이 새겼다. 안식일은 우리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의 말로는 샤보스였다. 이날은 주의 다른 날과는 전혀 달랐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운전도 해서는 안 되며 전화를 써서도 안 되었다. 전등이나 난로를 켜는 것도 금지되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였기 때문에 예외를 두기는 했다. 전화기를 아예 내려놓거나 운전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었다. 꼭 필요하다면 환자를 보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기를 받을 수 있어야 했다. 우리는 런던 북서부 크리클우드의 독실한 정통 유대인 마을에서 살았다. 정육점과 빵집, 식료품점, 첨가물상, 생선가게는 모두 샤보스에 맞춰 문을 닫았고 일요일 오전에야 다시 셔터를 열었다. 우리는 그 상인들도 다른 이웃들도 다들 우리 가족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샤보스를 기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금요일 정오쯤 되면 어머니는 외과 의사의 정체성과 복장을 벗어던지고 계필 태피시 같은 샤보스 음식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어둠이 내리기 직전 어머니는 의식용 초를 켜고 손바닥을 동그랗게 모아 불꽃을 감싸고는 나지막하게 기도문을 읊조렸다. 우리는 모두 깨끗하고 산뜻한 샤보스 의복을 갖춰 입고서 안식일의 첫 끼니로 저녁을 먹기 위해 둘러앉았다. 아버지는 은으로 만든 포도주 잔을 치켜든 채 축복의 말과 큐티시를 읊었고 식사 후에는 다 함께 감사 기도를 낭송하도록 이끌었다. 토요일 아침 세영과 나는 부모님을 따라 웜레인에 있는 크리클우드 시나고그로 향했다. 그곳의 거대한 시나고그는 1930년대에 이스트엔드에서 크리클우드로 집단 이주한 유대인 주민들을 수용하고자 지어진 것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시나고그가 늘 꽉 찼다.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아래층이었고 여자들은 위층이었다. 어린 꼬마였던 나는 예배 중에 가끔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기도책에 적힌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몰랐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읊는 소리가 좋았고 음악성이 뛰어났던 하잔의 인도에 따라 사람들이 오래된 중세 기도를 노래할 때가 특히 좋았다. 예배 후 사람들은 시나고그 밖에서 뒤섞여 인사를 나눴다. 우리 가족은 보통 플로리 이모와 세 딸이 사는 집으로 걸어가서 달콤한 적포도주와 벌꿀 케이크를 점심 식욕을 자극할 정도로만 곁들이며 키두시를 나누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찬 음식으로만 점심을 먹었고 응급 호출이 부모님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토요일 오후는 온전히 친척들을 만나는 데 할애했다. 삼촌들과 이모들, 사촌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차를 마시거나 우리가 그들을 찾아갔다. 우리는 다들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었다. 크리클우드의 유대인 공동체 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격감했다. 영국 전체의 유대인 인구도 전후 수천 명이 줄었다. 내 사촌들을 포함해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고 어떤 사람들은 호주나 캐나다, 미국으로 이주했다. 맏형 마커스는 1950년 호주로 떠났다. 남은 사람들은 영국 사회에 동화되어 희석되고 약화된 형태의 유대교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1946년 나는 비교적 꽉 찬 시나고그에서
친척 수십 명과 함께 성인식 예배의 기도문인 바르미츠바 낭독을 했다.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공식적인 유대교 의식의 마지막이었다. 나는 성인 유대교 신자의 의례적 의무를 따르지 않았고 부모님의 신앙과 간섭에도 차츰 무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딱히 결정적인 단절의 계기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18살이 되었을 때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내 성적인 감정을 캐물으면서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털어놓도록 몰아붙였던 것이다. 아무 짓도 한 건 없어요. 나는 말했다. 그냥 감정뿐이에요. 하지만 엄마한텐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곧장 말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내려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혐오스러운 것,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어머니는 틀림없이 레위기의 이 구절을 떠올렸을 것이다. 누구든 여자와 한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든 자가 있으면 두 사람은 혐오스러운 짓을 한 것이니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피를 흘려야 마땅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2번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가혹한 말은 내게 종교가 얼마나 편협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1960년에 의사 자격을 획득한 뒤 급작스럽게 영국을 그리고 영국에 있던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신대륙으로 향했다. 로스앤젤레스로 간 나는 머슬비치의 역도 선수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신경학과의 동료 레지던트들 사이에서 나름의 공동체를 찾았다. 그러나 나는 내심 삶에서 그보다 더 깊은 관계를, 의미를 갈망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 자살에 가까울 정도로 암페타민에 중독되었던 게 아닐까 싶다. 회복은 더디게 진행됐다. 뉴욕 브롱크스의 만성질환 병원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은 게 계기였다. 나는 그곳 환자들에게 매혹되었고 그들에게 깊이 마음을 썼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느꼈다. 일반 대중, 나아가 동료 의사들 중에서도 많은 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소명을 발견했고 그것을 집요하게 일편단심으로 동료들의 격려는 별로 받지 못한 채로 추구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부지불식간에 나는 의학적 내러티브가 거의 멸종한 시대의 이야기꾼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다는 사실이 나를 단념시키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가 19세기의 위대한 신경학 사례 연구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내가 오랫동안 이어갈 생활은 외롭지만 대단히 만족스러운 거의 수도사 같은 존재 양식이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나는 동년배의 사촌 로버트 존 아우만을 알게 됐다. 그는 운동선수 같은 건강한 체격에 희고 긴 턱수염을 기른 눈에 띄는 외모로 6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 때문에 꼭 고대의 현자처럼 보였다. 그는 대단한 지적 능력과 더불어 훌륭한 인간적 온기와 다정함, 그리고 종교적 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실제로 헌신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일에서는 경제학과 인간사의 합리성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마음에서는 이성과 신앙이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그는 현관문에 메주자를 달아둬야 한다고 우기면서 내게 줄 것을 이스라엘에서 하나 가져왔다. 자네가 안 믿는다는 건 알아. 그래도 어쨌든 하나 갖고 있어야 해. 나는 구태여 입씨름하지 않았다. 2004년 로버트 존은 흥미로운 인터뷰를 통해
수학과 개임이론 분야에서 평생 해온 연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0명에 가까운 자녀와 손주들을 죄다 끌고서 스키나 등산 여행을 간다는 얘기도 하고 고셔 요리사가 소스팬을 쌓아 짊어지고 따라간다고도 했다. 자신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언급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식일 준수는 아주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단지 사회를 향상시키는 일 따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시간입니다. 2005년 12월 로버트 존은 지난 50년 동안 경제학에서 근본적인 연구를 해온 대가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는 노벨위원회에게 쉽지 않은 손님이었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자녀와 손주들까지 거느리고서 스톡홀름으로 갔고 그들 모두를 위해 특수한 코셔 식기와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모직과 린넨을 섞어 쓰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특수하게 제작된 예복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달에 나는 한쪽 눈에 암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치료를 위해 다음 달 병원에 입원했을 때 로버트 존이 문병을 왔다. 그는 노벨상과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 관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잔뜩 풀어놓았는데 그러면서도 만에 하나 토요일에 스톡홀름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상을 거절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안식일이 부여하는 완벽한 평화, 세상사로부터의 거리두기에 대한 그의 헌신은 노벨상도 마다할 정도였던 것이다. 1955년 22살이었던 나는 이스라엘에 가 몇 달 동안 키부츠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즐거웠지만 다시 가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주 많은 사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중동의 정치 상황이 심란하게 느껴졌고 독실한 종교적 사회에 내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2014년 봄 사촌 마저리, 한때 내 어머니의 제자로서 의사였던 마저리는 98살까지 일했다. 그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작별 인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전화를 걸었다. 뜻밖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강건하고 낭낭했다. 내 어머니를 쏙 빼닮은 억양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지금 당장 죽을 마음은 없어. 6월 18일 내 100살 생일은 치러야지. 너도 올래? 나는 대답했다. 그럴게요. 전화를 끊자 60년 가까이 고수해온 결심을 몇 초 만에 뒤집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나 어차피 그것은 순수한 가족 방문이었다. 나는 마저리의 100세 생일을 그녀와 그녀의 대가족과 함께 축하했다. 런던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사촌을 2명 더 만났고 육촌이나 그보다 더 먼 친척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만났으며 물론 로버트 존도 만났다. 나는 유년기 이래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기분이 들었다. 솔직히 나는 연인 빌리와 함께 정통 유대교 친척들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다소 걱정하고 있었다. 어머니 말이 여태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빌리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정통 유대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태도가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로버트 존이 빌리와 내게 안식일을 여는 첫 식사를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자고 초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날 안식일의 평화, 세상이 멈춘 평화, 시간 밖에 시간이 주는 평화는 꼭 손에 잡힐 듯했다. 주변 모든 것에 평화가 스며 있었다. 나는 어쩐지 노스텔지어에 가까운 애석한 감정에 젖어서 자꾸 만약에를 떠올렸다. 만약에 A와 B와 C가 달랐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2014년 12월 나는 자서전 온 더 무브의 원고를 마무리해 출판사에 넘겼다. 그때만 해도 불과 며칠 후 내가 9년 전 눈에 발생했던 흑색종으로 인한 전이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자서전을 마무리한 것이 기쁘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세상을 숨김없이 마주해서 내 내면의 죄책감 어린 비밀을 가두지 않은 채 나의 성적 취향까지 솔직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이 기쁘다. 2월이 되자 암에 대해서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쓴 글 나의 생애가 뉴욕타임스에 실리던 날 나는 병원에 있었다. 7월에도 같은 매체에 글을 썼다. 나의 주기율표는 물리적 우주에 대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다. 그리고 이제 쇠약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한때 단단했던 근육이 암에 녹아버린 지금 나는 갈수록 초자연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생각이 쏠린다.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느낀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안식일, 휴식의 날, 한 주의 7번째 날,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7번째 날로 자꾸만 생각이 쏠린다. 우리가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다고 느끼면서 떳떳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그날로. 감사합니다.